집에 식사하러 온 회장님이 며느리를 보자 90도로 인사를 하니 온 가족이 기겁을 하는데 과연 며느리와 회장님은 무슨 사이일까요? 잠시 후 오디오 시작해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30이 넘도록 오직 저만의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 작은 미술관에서 일하며 언젠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를 직접 눈으로 보리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이 집의 새아가 또는 부엌에 있는 애로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 이름 석자를 잃어버린 지 5년째였습니다. 저의 하루는 언제나 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어머니는 제가 끓인 조갯국에 숟가락을 넣자마자 혀를 차셨습니다. 예, 새아가 국이 짜다. 넌 나이가 30 넘도록 부엌일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했니? 어젯밤 남편이 사온 싱싱한 조개를 공들여 손질하고 물을 넉넉히 부어 맑게 끓여낸 국이었습니다. 간도 완벽했죠. 하지만 이 집에서 완벽이란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국그릇에 다시 담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남편 이진우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요. 저 들리지 않는 소리가 당신의 아내를 향한 칼날이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저는 매일 아침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는 걸까요?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요란하게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다시 제게 명했습니다. 에잉, 아침부터 입맛 버렸네. 계란이나 하나 부쳐오라. 반숙으로. 저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제대로 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교도관의 눈빛처럼 말입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뜨려 프라이팬 위에 올렸습니다. 치익하고 익어가는 소리가 제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가장자리가 타지 않게 완벽한 반숙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며느리이자 주부인 제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갓 취직한 시누이 강서진 아가씨가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차림 그대로 식탁에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피곤해. 어제 회식 때문에 너무 늦게 잤더니 죽겠네. 아가씨는 제가 내민 물컵을 받아들고는 식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코를 찡긋했습니다. 오늘 반찬은 이게 다야. 아침부터 생선 비린내 나게. 나 신입사원이라 이미지 관리해야 하는데 옷에 냄새 배면 어떡해. 어제 아가씨는 분명 내일 아침은 시원한 조갯국을 먹고 싶다고 제게 말했었죠.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어제의 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기분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가씨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젊은 애가 아침부터 무슨 생선이냐? 센스가 없어요. 센스가. 아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또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옳게, 내 블라우스는 다려놨어. 오늘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그거 입고 가야 한단 말이야. 저는 말없이 다림질해 둔 블라우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밥은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밥숟가락을 입에 털어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어깨를 툭 치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 음식 솜씨 좋은 거 내가 알잖아. 나 먼저 나갈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솜씨가 좋으면 무엇을 하나요? 이 집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요. 저는 텅 빈 식탁에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음식들이 이 집에서의 제 모습인 것만 같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차려졌지만 결국 누구의 입에도 닿지 못한 채 버려지는 존재.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 잿빛 일상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 날이 올까요? 저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제 인생의 멈춤 버튼을 누른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삐걱거리는 관절과 시큰거리는 허리가 익숙한 고통을 알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온 후로 제 이름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 채워준 것은 고통과 체념이었습니다. 고무 장갑 속으로 스며드는 찬물의 감각이 저를 현실로 잡아당겼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밤새워 논문을 읽고 주말이면 갤러리를 순회하며 행복해하던 27의 김서연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꿈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미덕이라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진공 청소기의 굉음이 머리를 울렸습니다. 거실 한쪽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장 깊숙한 곳에 꽂힌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끼고 살았던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 책이었습니다. 책갈피조차 그때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카라바조, 빛과 어둠의 화가. 그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잊고 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극적인 빛을 사용해 인물의 감정을 폭발시켰던 화가. 지금의 제 삶은 빛 한 줌 없는 어둠뿐인데 저는 무슨 감정을 폭발시키며 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책을 가만히 쓸어보다가 어머니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책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뭐 하고 있니? 먼지 하나 안 보이게 구석구석 잘 닦아라. 오후가 되어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카페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 자유롭게 나누는 대화는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게 허락된 외출은 오직 시장에 갈 때뿐이었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어둠이 시작될 겁니다. 똑같은 잔소리, 똑같은 무시, 똑같은 체념이 반복될 것을 알았기에 저는 한참 동안이나 문 앞에서 아무것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등 뒤로 문을 닫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내 마음 한 조각도 내어주지 않으리라. 내 영혼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슬픔의 무게를 나눠달라 애원하지 않으리라. 그 결심만으로도 지난 5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언가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준비했고 어머니의 잔소리에도 고개만 숙일 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은 더 이상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단하게 세워 올린 벽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변화를 눈치챈 듯 몇 번이나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위태로운 평화를 깬 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방에서 뛰쳐나온 시누이 서진 아가씨였습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저를 향해 아가씨는 상기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옳게 옳게. 대박. 나 어떡해. 호들갑스러운 목소리에 어머니와 남편의 시선이 모두 쏠렸습니다. 아가씨는 거의 울기 직전의 얼굴로 혹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호들갑은 어머니의 핀잔에 아가씨가 드디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나 우리 회사 회장님 집에 모셔오기로 했어.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가씨의 손을 잡고 세상에 를 연발하셨습니다. 평생 이런 경사는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회장님이 우리 집을. 아이고, 영광이로구나. 그들의 축제 속에서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의 흥분된 시선이 정확히 저를 향했습니다. 예, 새아가. 들었지. 회장님이 오신단다. 당장 집안 대청소부터 해야겠다. 거실 커튼 저거 다 떼서 오늘 당장 세탁소 맡기고 창문이란 창문은 아주 손자국 하나 없이 닦아놔라. 알았니? 어머니의 입에서는 상상 속의 메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음식은 신라 호텔 한식 코스 메뉴 그대로 만들어. 갈비는 무조건 툭불 한우로 사와야 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듣고만 있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뭐 무리. 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서진이 앞길이 달린 일인데 내가 이 집안 사람이 맞긴 하니 어떻게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기적인 사람. 지난 5년간 제 이름 대신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았던 제게 던져진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축제는 그렇게 온전히 저 혼자만의 전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단 그 전쟁의 병사는 저 하나뿐이었죠. 어머니는 회장님에게 완벽하게 보일 식사를 준비하라며 매일같이 인터넷에서 온갖 최고급 한식 코스 요리, 레시피를 인쇄해 제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다 완벽하게 만들어. 모자라는 것 있으면 다 내 명의 카드로 사. 가격 생각하지 말고 맛만 생각해야 한다. 그녀의 말은 한없이 후덕했지만 그 이면에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날카로운 경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시에 따라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며 요리 연습을 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 그의 위로는 저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지 말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의 무력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이 저를 지켜주기에는 너무 나약하다는 것을 저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시누이 서진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제 손에 달려 있다는 듯 시도 때도 없이 부엌으로 찾아와 요리 과정을 감시했습니다. 옳게 갈비찜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회장님은 단맛 별로 안 좋아하신단 말이야. 조금만 더 해봐. 그녀는 제가 한두 번 시도했던 것이 아닌 이미 수십 번 연습해 완벽하게 만들어낸 음식의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갈비찜의 양념을 조절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몸이 쑤셔 일찍 잠자리에 들려던 저를 어머니가 거실로 불렀습니다. 예, 새아가. 서진이 방에 가서 좀 도와주지 않겠니? 회장님께 보여드릴 자료 정리하는데 손이 모자란다고 하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진 아가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가씨의 방은 온통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옷가지가,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자료가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옳게, 이것 좀 봐봐. 내가 디자인한 문화재 복원 작품들인데 회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것만 골라주면 안 될까? 그녀는 제게 도움을 청하면서도 그 자료들을 펼쳐보며 이거 내 아이디어야. 정말 대단하지. 라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문화재 복원. 제가 한때 그토록 열망했던 분야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런 자료를 만들고 작품을 복원하며 빛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집의 그림자, 서진 아가씨의 성공을 위한 도우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애써 억눌러야 했습니다. 회장님이 오시는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식 코스 메뉴에 맞춰 잡채, 갈비찜, 전, 삼색나물 등 수십 가지의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새벽 3시 모든 요리를 마친 저는 지쳐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그들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그리고 제 자신을 이렇게까지 내버려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완벽한 무대 위에서 제가 마지막까지 완벽한 그림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완벽한 그림자가 되어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면 이 지옥 같은 날들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손님을 맞이할 완벽한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회장님이 오시는 날, 집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전쟁을 치르던 부엌은 모든 요리를 마친 후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제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선택한 옷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넥타이를 여러 번 고쳐 맸고, 어머니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마지막 점검을 하셨습니다. 시누이 서진 아가씨는 이미 한껏 차려입고 현관문 옆에 서서 회장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모두의 시선이 현관문에 쏠렸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서자 어머니는 호들갑스럽게 맞으셨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희 같은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은 중후한 목소리로 웃으며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부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부엌을 오가며 준비된 음식들을 식탁에 옮겼습니다. 이거는 오늘 저희 집에서 특별히 준비한 툭불 한우 갈비찜입니다. 저희 며느리가 아주 솜씨가 좋아서요. 어머니는 저를 보지도 않은 채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회장님은 갈비찜을 한 조각 드셔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이 아주 훌륭하군요. 정성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회장님의 칭찬에 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직접 레시피를 다 짜서 시키느라 힘들었습니다. 회장님 입맛에 맞으실지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서진 아가씨도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제가 좋아하는 잡채인데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특별히 부탁해서 준비했어요. 저는 쟁반을 들고 식탁 옆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모두가 제가 만든 음식을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가족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은 주로 서진 아가씨의 미래와 재단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아가씨는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디자이너인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장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장님이 문득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급히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서진 아가씨가 회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아, 회장님. 이분은 저희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음식도 이분이 고생해서 차리셨죠.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 제 존재를 지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제 낡은 앞치마를 수없이 칼질하고 설거지하며 거칠어진 손을, 그리고 피곤에 절어있는 제 얼굴을요. 저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이 집에서 받은 모든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아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음식 솜씨가 아주 뛰어나신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이름을 잊은 지 오래였고 저는 제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낯선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잃어버린 과거를 향한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질문은 마치 저를 향한 첫 번째 호에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저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가족들의 시선을 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이라고 합니다. 한지원입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이름을 듣고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15년 전에 어떤 기억을 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흔적이 그에게서 발견된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별 말씀을요. 그냥 편하게 도와주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까지 아실 필요 없으세요. 어머니의 말에 회장님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에 온화한 미소와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편하게 도와주는 아이라. 이토록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만들고도 이런 대접을 받는 건가요? 예, 사모님.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그가 제 손을 보더니 낡은 앞치마를 보더니 마침내 제 얼굴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자네 혹시 35, 아니 36살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6입니다. 그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사람처럼 놀란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 아버님 성함이 한진태 씨였나?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진태,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저 혼자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며 몇 번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자네가 한진태 박사의 딸이었구나. 세상에 이런 우연이. 회장님은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가족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은인의 딸을 불러다 집안일을 시켜? 내가 자네 아버님께 생명의 빚을 졌네. 15년 전 내가 신부전으로 쓰러졌을 때 신장을 기증해 주시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님이야. 내 생명의 은인. 그런 은인의 딸을 당신들이 집안 식모 취급을 해? 이토록 모질게 굴었다는 건가? 집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와 남편 서진 아가씨는 모두 굳은 표정으로 저와 회장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과거, 저의 아버지가 회장님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자 그들의 위선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향해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미안하네. 자네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몇 번이고 자네를 찾아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네. 그런데 이렇게 만나다니. 그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은 이미 저에게서 잃어버린 빛을 보셨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의 딸은 이 집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이나 하며 살 사람이 아닐세. 자네의 꿈이 무엇이었나? 미술 복원가였지. 내가 그 길을 다시 열어주겠네. 그의 제안은 저를 어둠에서 끌어내줄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미술 복원가. 잊고 지내던 제 이름이자 꿈이었습니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는 기회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얼어붙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멸시가 아닌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원이가 뭘?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어머니를 무시한 채 오직 저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자네는 이 집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이나 하며 살 사람이 아닐세. 자네의 재능은 귀한 것이야. 나 역시 문화재단 회장으로서 자네와 같은 인재를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이진우 씨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당신 괜찮아? 회장님께 이럴 게 아니라 그의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 올케.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회장님, 저희 올케는. 신우이 강서진 아가씨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억지로 꾸며낸 미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올케가 원해서 집안일을 도운 거예요. 올케는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거짓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한 모습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위선에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그들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좋네.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게. 자네가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 자네의 빛을 찾아줄 준비가 되어 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그동안 제가 받았던 모든 모욕을 씻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자리를 뜨고 난 후 집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와 서진 아가씨는 저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원아, 우리 지원이. 정말 몰랐어. 내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은. 우리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올케, 제발이요. 회장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이번에 승진해야 한단 말이에요. 서진 아가씨의 애원하는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역겨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이 집에서 뭘 했나요?
저는 그저 여러분의 그림자였습니다. 제 이름조차 잊고 지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사과가 진심이든 아니든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에 대한 대가였고, 저에게는 마침내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잃어버렸던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굳어버린 붓을 들고 멍하니 하얀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텅 빈 부엌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떠난 후에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와 서진 아가씨는 이미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고,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아, 정말 괜찮아?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의 목소리는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던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으니까요. 지난 5년간의 세월이 한순간에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겪었던 모든 모욕과 고통, 그리고 저를 외면했던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은 사과였지만 그의 진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용서를 이야기할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도단한 저의 새싹을 짓밟은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해줘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죠. 이제 그 평화가 깨졌으니 당신이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안의 주인공으로 올라선 것처럼 말이죠. 서진 아가씨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부엌으로 내려와 제가 준비한 샐러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옳게, 회장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이번 프로젝트 정말 중요한데. 회장님께서 제 능력을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젠 오만함이 아닌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샐러드를 먹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그녀가 이제 와서 저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녀의 애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가 회장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서진 씨의 능력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제 말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더 이상 예전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지원입니다. 회장님은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지원 씨. 생각은 좀 해봤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의외라는 듯 저에게 물었습니다. 부탁이라니? 무엇인가? 저는 그동안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복수의 계획을 천천히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제 계획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계획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당했던 모욕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게 하는 것, 바로 그들의 허영과 위선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이대로 제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하군. 좋아. 자네의 복수, 내가 도와주겠네. 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과의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낮 동안 느꼈을 불안감과 복잡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이 집에서 겪었던 일들 난 정말 몰랐어. 아니, 모르는 척 했던 거겠지.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그토록 원했던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죠. 이제 그 평화가 깨졌으니 당신이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당신이 저지른 잘못, 당신이 바로잡아야 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당신을 위해 뭐든지 할게. 그의 눈에는 다시는 저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와 서진 아가씨는 여전히 저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아. 지원이한테 그동안 너무 심했어. 이제부터는 지원이한테 집안일 전부 맡기지 마세요. 지원이도 지원이의 삶이 있는 거니까요. 남편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새아가한테 일을 시키지 않으면 누가 하란 말이냐? 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도 하겠습니다. 그들의 논쟁 속에서 저는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는 그가 만든 엉망진창인 음식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어머니와 서진 아가씨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전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진 아가씨는 출근 후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옳게 회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하세요. 저 이번 프로젝트 정말 중요한데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가 회장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서진 씨의 능력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제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에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애원에 흔들리지 않고 저는 제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장님과의 복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진 아가씨는 회장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회사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허영과 위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시댁 식구들에게 단호한 선을 긋고 나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회장님과의 복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더 이상 복수심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갑게 굳어버렸던 잿빛 연꽃이 다시 피어나기 위한 마지막 과정과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회장님은 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신에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지원 씨. 자네의 결정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일세. 이탈리아로 떠날 준비를 하게. 모든 절차는 우리 재단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네. 그의 말에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굳어버린 붓을 들고 멍하니 하얀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라바조의 작품을 복원하겠다던 저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새도록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저만의 세계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로 떠나는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텅 빈 식탁에 앉아 있는 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진 아가씨는 제가 차려놓은 아침 식사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에게 완전히 버려진 후 회사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이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비겁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어. 저는 그의 눈에 담긴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앞치마 대신
잃어버렸던 꿈이 담긴 낡은 스케치북과 새로운 인생을 위한 비행기 티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어머니와 서진 아가씨가 보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공항 유리창 너머 활주로를 바라보는 저의 얼굴은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찬란한 희망의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 한지원, 그리고 미술 보건가라는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잿빛 연꽃아, 이제 너의 꽃을 피울 시간이야.